그러니까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초기의 제국주의 전쟁은 식민지 안에서 일어나요. 네. 그 빼앗은 땅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19세기 후반이 되면 아주 예외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유럽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때는 몇십 년간 전쟁이 없는 시기,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져요. 근데 대신에 그 전쟁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변화되죠. 근데 유럽 사람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서 알게 돼요. 야, 이거 지금은 유럽의 전쟁이 예외적으로 안 일어났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곧 전 세계를 뒤덮는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거란 걸 바보 아닌 이상 누구라도 다 알게 돼요.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미 전쟁의 위협이 상당히 고조돼서 그러니까 언제인지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곧 세계대전이 터진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식민지 논쟁과 반전 논쟁이에요. 자, 먼저 식민지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면 식민지 문제에 대한 막스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반대해야죠. 민중의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민중의 해방을 주장하는데 식민지 민중 착취하는 거는 정당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원론적으로 항상 반대 입장이었어요. 항상 반대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씩 목소리가 달라져. 조금씩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달라진 목소리 중에 제일 대표적인 논리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아주 좀 중요한 그 이 논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중국 점령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편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잖아요. 아편 전쟁이 누구랑 싸운 거예요? 영국이랑 청나라랑 싸운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차 문제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영국 귀족놈들이 잘 살게 되니까 기호식으로 차를 막 맨날 하루는 차만 처마시고 이랬는데 차값이 비싸지니까 차를 다 중국에서 수입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차값이 너무 비싸니까 영국의 모든 부가 영국이 노예무역하고 벌어들인 돈이 차값으로 중국으로 다 나가는 거야. 무역 적조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 교과서는 정말 거짓말들을 많이 가르치는데요. 특히 식민지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 거짓말들이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있는데 영국이 면직물 공업 같은 공업이 먼저 발달해서 그 국력을 바탕으로 식민지 개척했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식민지 개척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 땅에 처음 점령을 시작했을 시기에 영국과 인도의 면직물 규모는 200대 1로 인도가 훨씬 많았어요. 면직물 산업 중심은 인도예요, 인도. 기술뿐만 아니라 양과 기술 모두가 인도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거를 무력이나 여러 가지 폭력적인 방식으로 역전시켜요. 한 120, 30, 거의 한 150년 만에. 그러니까 관세를 물리거나 숙련 노동자들을 손가락을 잘라버리거나 이런 아주 잔혹한 방법을 쓰면서 인도 면직물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차하고 비단, 도자기 이런 사치품들은 다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술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지역이어서 고급 물건을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고급 물건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중국제 썼거든요. 그 다음에 도자기도 다 일본 거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심수관인가? 그 뭐죠? 그 도자기 유럽에서 수입해서 썼다니까요. 그래서 유럽 왕실의 꿈이 수입 도자기를 자기들이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공한 게 본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국 도자기 우리 되게 비싸게 백화점에서 팔잖아요. 그 원래 중국산을 수입 대체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무역 적조 중에 제일 심한 게 이제 차 무역 적조니까 영국 놈들이 두 가지로 대응하는데 하나는 준 은을 다시 찾아와야 되니까 자기들이 근데 산업 수준이 중국보다 산업 수준이 훨씬 낮으니까 중국에 내다 팔 게 없는 거야. 내다 팔 게 없으니까 아편을 팔죠. 정상적으로 뭐 상품을 내다 팔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인도 식민지에다가 아편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편 플랜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편을 중국에다가 불법적으로 팔죠. 그리고 거기서 은을 빼앗아 가죠. 은을 그 대가로 받아 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몰래 또 스파이 보내가지고 차 종자를 빼돌리죠. 그 차 종자를 빼돌려서 아까 얘기했던 인도 동북부나 스리랑카, 그때는 실론이죠. 이 지역에다 대규모 차 플랜테이션을 만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요. 물론 이게 이제 대신에 인도 농민들을 착취해서 인도 농업 노동자들을 다 죽여가면서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영국이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대한다고 아편 전쟁을 벌인 거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청나라가 이미 그때는 상당히 쇠약해져 있어서 영국한테 뺏기니까 서양 놈들이 다 물고 뜯고 중국을 조금씩 뜯어먹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그러면서 서구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중국 땅을 다 조금씩 차지한 거야. 뭐 홍콩은 영국 놈들, 뭐 마카오는 포르투갈 놈들, 뭐 이렇게 다 지금 아는데 상해에는 다 여러 나라 놈들이 갈라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중에 열강들 중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러시아하고 독일도 끼어들죠. 그 러시아는 자기들이 북쪽에 있으니까 점점 밑쪽으로 내려오죠. 만주지방으로 내려오죠. 지금의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쪽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만주 지역에 대한 막 이권에 개입하고 하니까 독일 놈들은 어디를 점령하냐 하면요. 지금의 산동반도 지역을 점령해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나요? 칭따오 맥주 좋아하세요? 칭따오 맥주? 그 칭따오 맥주가 왜 유명해졌냐 하면 여기가 독일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그 지역을 점령해서 독일식 맥주 공장을 차린 게 칭따오 맥주 공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독일 맥주 기술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되게 씁쓸한 제국주의 잔재예요, 이게 칭따오 맥주가. 그래서 산동반도를 점령하는데 이 점령을 둘러싸고 독일 안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 하면 아니 당연히 막스주의자들은 반대해야 되잖아. 자기 나라 정부가 남의 나라 땅을 빼앗았는데 이거 찬성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묘한 논리가 동원돼서 이걸 옹호하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른슈타인이 그 이제 이론가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한 네 가지 논쟁 다의 제일 중요한 참여자는 베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수정주의 논쟁은 베른슈타인하고 로자 룩셈부르크하고 붙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식민지 논쟁은 베른슈타인과 그 혁명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붙었던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른슈타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야, 우리가 만약에 칭타오를 그 산동반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그 땅을 빼앗을 거다. 러시아가 그 땅을 빼앗을 거다. 근데 러시아가 산동반도를 빼앗으면 중국 땅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러시아로부터 침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산동반도를 점령하는 거는 우리 권리를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정당 방위 행위지 침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죠? 중국 땅은 서양 거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점령하는 건 당연한데 뭐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강들 사이에 권리 침해의 문제로 문제를 뒤바꿔 버린 거예요. 이상한 논리죠. 이상한 논리예요. 중국 땅이 왜 지들 거야? 중국 인민들 거지. 근데 유럽 사람들은 유럽만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진보든 보수든 다 똑같아요. 유럽 놈들은 다 똑같아. 유럽 바깥에는 인간들이 안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 젊은 여성들이 한때 좋아하던 섹스 앤 시트라는 미국 드라마 있죠. 그래서 브런치가 유행한 게 그 드라마 보고 막 흉내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런 대사,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맨하탄에 사는 상류층들은 중세 사람들하고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 맨하탄만이 세상, 맨하탄 바깥으로 들어가면 절벽으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게 유럽 사람들이 세계관을 되게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바깥에 사는 거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그냥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게 먹히는 거야. 중국은 자기의 논의의 대상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유럽 열강들 사이에 러시아보다 자기들이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러시아 같은 짜르 같은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보다는 노동운동이 강한 우리가 훨씬 진보적인데 러시아같이 야만적인 놈들한테 빼앗기느니 우리가 차지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니? 이게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상당히 받아들여진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쉬운 거 그런 얘기했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논리라도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수정주의 논쟁에서 수정주의 논쟁을 낳았던 사회적 조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동자들이 먹고 살만하게 됐단 말이에요. 복지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모든 노동자 계급의 근익 향상에는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서든 돈이 나와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서유럽의 노동자들은 이미 이 당시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식민지에 대한 수탈에서 그 돈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얻어낸 거를 자기 나라 안의 일인 것처럼 자꾸 포장했지만 얘네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왜 갑자기 잘 살게 됐는지, 자기 나라 경제가 왜 발전했는지, 독점 자본가들이 왜 갑자기 임금을 올려줬는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식민지에 대한 수탈로 독점 자본주의가 생명을 연장하고 확장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초과 이윤 중의 일부를 노동자 계급에게 쥐꼬리만큼이지만 나눠주기 시작한 거. 이게 노동계급의 노동자 계급, 유럽 상층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토대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대놓고 그래도 노동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대놓고 식민지 찬성할 수는 없으니까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교묘한 논리들의 제일 핵심적인 논리는 뭐냐면 이게 아주 유명한 문구인데요. 더 높은 문명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더 높은 문명은 유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파해서 인간답게 살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건 모든 제국주의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그렇죠? 초기 식민주의 때는 기독교 전파에서 영혼을 구제해 준다. 그러면서 강제 노역시키잖아요. 카톨릭 혹시 성당 다니는 분 계세요? 카톨릭에서는 고리대금이나 노예가 금지돼 있어요. 교리상으로. 네. 근데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 가서 사실상 노예 노동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포토시 은거에서 몇백만 명 죽이잖아요. 일 시켜가지고. 그거 어떻게 정당화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미 신학적 논쟁이 초기부터 벌어져요.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 중에서도 정말 좀 자기 교리에 말 그대로 충실한 사람들은 그걸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식민지 개척하면, 정복하면 안 된다고 막 비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해방신학의 출발점이 돼요. 이론적으로. 해방신학이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로 카톨릭 교회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 교리에 어긋난 건 사실이니까 뭔가 정당화해야 돼. 그게 무슨 논리를 만들어내냐 하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요. 원주민들은 다 당연히 카톨릭 교도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강제로 영세를 시켜주죠. 그래놓고 영혼을 구제해줬다. 우리가 너 지옥 갈 놈들을 영혼을 구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니네들은 노동력을 제공해라. 이게 계약이 맺어졌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가 아니라고 불러요. 노예가 아니고 정당한 거래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새로운 버전이죠. 문명을 전파해 주는 거다. 또 그 같은 논리들이 여러 가지 버전들인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 생각하자. 갑자기 휴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인류 전체가 잘 사는 게 아까 진보가 뭐라 그랬죠? 경제적 부가 확대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나만 잘 살면 뭐하니? 우리 세상 사람들 다 잘 살아야지. 아주 점잖은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야, 니네 생각해봐. 우리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중요 원자재는 대체로 열대지방에 있어. 유럽 바깥에 있어. 근데 그거를 문명이 낮은 원주민 손에 맡겨놓으니까 개발을 못하잖아. 근데 걔네들이 개발을 못하는 거는 걔네들 가난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발전의 죄악이야.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인류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더 낮은 문명을 가진 원주민들이 그 자원을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인류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우리가 네 죄를 사해줄게. 대신 개발해서 인류 전체에게 이익이 되게 해줄게. 우리는 인류를 나 좋다고 이러는 건 줄 아니? 뭐 항상 그러죠. 때리는 남편이 항상 그러죠. 나 좋다고 이러는 거냐? 가족이 다 잘 먹고 뭐 이런 식의 논리처럼 인류가 발전 진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라고 그 더운 나라에 벌레 물리고 뱀 물리고 가고 싶겠니?
그 배 멀리 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극단적인 정말 위선의 극치가 백인의 짐이라는 논리죠. 화이트 맨즈 버든이라는 시가 있어요. 백인의 부담이라는 거예요. 약탈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싫은데 인류 전체는 니네 구하려 억지로 가는 거야.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게 백인의 짐이라는 논리예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 논리를 사회주의자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적 버전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베른슈타인이 직접 한 말이에요. 하나는 여기도 결국은 사회주의 사회가 돼야 이 사람들이 해방되는 거다. 근데 막스주의의 원론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해야 사회주의가 가는데 니네들은 아직 수렵 채취 단계나 농경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 발전을 촉진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달라고 꼭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참견하는 놈들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리는 뭐냐 하면 이거 그 다음에는 되게 솔직한 논리를 펴는데요. 베른슈타인 그런 얘기를 야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막스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본주의 발전이 제일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노동자 운동이 제일 발달하고 있던 독일에서 맨 먼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 성공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다른 자본주의 열강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겠냐. 우리를 다 경제 봉쇄 조치를 할 거 아니냐. 나폴레옹 시대 때를 떠올리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나폴레옹 프랑스를 다 경제 봉쇄하잖아요. 영국 주도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거 아니니. 그럼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원자재 공급처와 수출처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식민지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논리가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논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의 사회주의자들 대다수는 식민주의를 옹호하는 쪽으로 결국은 가게 돼요. 옹호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되게 재밌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논쟁이 제 책에 소제목이 식민지 논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치채신 분 있으세요? 제가 이 설명하면서 식민지란 말하고 제국주의라는 말을 막 뒤섞어서 썼어요. 그렇죠? 식민지 또는 식민주의란 말이 제국주의보다 더 포괄적인 말입니다. 아까 설명 잠깐 한 것처럼 식민지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식민주의가 있어요. 그 중에 독점 자본주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식민주의의 양상이 제국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는 오히려 독점 자본과 이 선진국의 독점 자본이 전 세계적으로 비자본주의 영역을 편입시키면서 확대 성장하는 그 자본주의 작동 방식을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유럽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논쟁에서 그 논쟁의 공식적인 명칭은 식민지 논쟁이에요. 식민지 논쟁.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특히 나중에 제국주의를 다 찬성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이 명칭을 식민 정책에 대한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식민 정책에 대한 논쟁이라고 표현해요. 이 정책에 대한 논쟁이란 말 자체가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정책이란 말 쓰잖아요. 자, 박근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하나 내놨어요. 9월 달에. 그쵸? 뭐 930인가 뭐 내놨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나왔어요. 근데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서는 국토부예요. 근데 이 국토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죠. 그죠?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운용에 대한 기본 방침에 종속되겠죠. 그보다 더 큰 단어는 박근혜 정부 전체의 경제 운영 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또는 이명박 정부 또는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하고 연속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운용 틀이라는 더 큰 단위가 있죠.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네. 식민지 문제를 식민 정책이라고 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식민지에서 잔인한 일,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잔인한 일들이 코 자르고 손 자르고 막 코 베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벨기에 놈들.
한편 묶고 상대국을 공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에서 민중들이 혁명운동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 정부를 전복시킬 때에만 이 제국주의 전쟁은 종식될 수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노선이에요.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의 노선이에요. 그런데 수정주의자들은 대체로 제국주의 찬성,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해요. 사회주의적 식민 정책이 대안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비슷한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또 이 논리에도 중요한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그 전쟁이라는 걸 자꾸 도덕주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쟁에 대한 반대 선언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전쟁에 반대한다. 성명서 내고, 시가행진하고, 교회 가서 미사 드리고 계속 결코 못 막죠. 반전 집회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전 투쟁이 혁명으로 발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선을 정확하게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작은 문제를 위해서 싸우는데 사회 전체를 뒤집는 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논리가 수정주의자들의 반전 논리예요. 그리고 이 반전 논리는 더 반동적인 논리로 발전하는데요. 이게 무슨 논리냐 하면 방어전쟁의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반대하는데 모든 전쟁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자꾸 나눠져요. 자꾸 나눠지게 돼서 전쟁에도 그래도 용인할 수 있는 전쟁과 진짜 나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은 용인할 수 있고 어떤 전쟁은 진짜 나쁘냐. 침략 전쟁은 무조건 나쁘죠. 침략 전쟁은 나쁘다. 근데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은 용인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죠. 자, 그런데 노동자 계급의 관점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막스주의의 기본 입장에서 전쟁이란 건 항상 계급사회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항상 지배계급의 전쟁이에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피지배계급을 동원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막스주의자들은 모든 전쟁은 지배계급의 전쟁이니까 다 반대해야 돼요. 그 원래의 막스주의 입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무슨 논리냐? 역시 러시아가 문제인데요. 이미 막스 앵겔스가 살아있을 때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서 노동운동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당시 러시아는 반동의 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짜르라는 독재자가 있는 반동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합니다. 이게 쓸데없는 걱정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요. 만약에 러시아하고 독일이 전쟁이 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독일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해야 되지? 원론대로 하면 노동자 계급이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나 파업이나 여러 가지 혁명적인 운동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 쓸데없는 걱정은 뭐였냐 하면 독일은 이렇게 노동운동이 강한데 러시아는 하나도 없거든. 러시아는 산업자본주의 자체가 거의 미약했으니까 노동자도 없고 억압적인 정치체제가 훨씬 강했으니까 저항운동이 약할 거야. 그러면 둘이 똑같이 자국 정부에 대해서 반전운동을 하면 러시아는 큰 영향이 없는데 독일은 흔들릴 거야. 그러면 독일이 약화되니까 결국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러시아가 독일을 점령해서 야, 니네 도와줘서 고마워. 노동운동 계속 열심히 해. 이렇게 할 거냐. 노동운동 다 탄압하고 더 반동적인 국가로 만들어버릴 거다. 그래도 좋으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수많은 가정들을 깔고서 이 가정을 해놓으면 대체로 논리는 전제에 의해서 결론이 함축돼 있죠. 그건 사실은 뭐예요? 야, 노동운동이 살아나면 우리가 더 문명화된 독일 정부를 그래도 우리가 먼저 러시아를 침략하면 당연히 전쟁에 반대해야 되겠지만 러시아가 독일을 침략해서 일어난 전쟁이라면 더 문명이 발달한 독일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자국 정부에 협력해야 돼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요. 이게 방어전쟁의 논리예요. 그럴듯해요? 어떤 것 같으세요? 말만 놓고 보면 그럴듯해요. 맞아요. 근데 항상 논리는 논리예요. 현실에서 절대 그런 일이 아니죠. 우리 역사를 알아요. 어디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일어났잖아요. 독일 놈들 개소리였단 말이야. 지들이 뭐 그렇게 발달해 있고 노동운동이 발달해 있고 진보적이고 다 개소리야. 지들은 혁명을 배반하고 러시아 그렇게 개무시하던 노동자, 농민 무식한 그 슬라브족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제는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전제야. 근데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근데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국 정부를 옹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논리는 절대로 논리일 뿐이야. 여러분 논리 듣고 논리를 가지고 뭐 운동의 지침으로 삼고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참조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론이라는 거는.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아까 그게 익숙한 논리죠. 산동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논리잖아요. 그게. 그 얘네들이 방어전쟁의 논리를 제국주의에도 적용시킨 거예요. 베른슈타인이. 우리나라가 독일이 중국 땅에 가지는 권리를 러시아 야만적인 봉건 반동적 러시아에서 침해당하는 것을 지키는 방어전쟁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결국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방어전쟁의 논리로 정당화한 논리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발달하죠. 불과 20, 30년 만에 실제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전 유럽의 거의 모든 사회주의자 노동운동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다 국수주의자가 돼가지고 전쟁 찬성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치 정당이 대중적 지지를 얻을 때 나치 당원들의 상당수가 전직 3인당 당원들이에요. 그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근데 계속 그딴 소리 하죠. 더 유럽은 항상 문명한 곳이야. 항상 문명한 곳이야. 이 논리가 바로 반전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총파업 논쟁은 이 반전 논쟁하고 직접 연결된 건데요. 초기의 총파업 논쟁은 사실은 아까 그 오전에 얘기했던 아나키즘하고의 논쟁에서 출발이 돼요. 자, 여러분 총파업이라는 게 뭡니까? 총파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 너무 자주 써서 한국노동운동에서 뜻이 되게 희석돼서 되게 90년대 이럴 때 그래도 우리가 좀 대규모 파업을 할 때 외국 언론에서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이렇게 선언문을 내니까 외국에서 영어로 번역하니까 그냥 영어로는 제너럴 스트라이크거든요. 제너럴 스트라이크 그냥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너럴 스트라이크로 부르는 것과 사실 90년대 말에 우리 민주노총에서 했던 총파업은 개념이 사실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총파업이라는 게 대규모 동시 파업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근데 제너럴 스트라이크란 말은 거의 혁명적인 의미예요. 국가 시스템, 사회 시스템 전체가를 마비시키는 그 정도 의미를 총파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해마다 1년에 2번씩 3번씩 총파업한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런 혁명적 노동운동의 전통이 살아있다니. 알고 보니까 개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번역의 오류가 있어. 요 논쟁하고 연결된 거야. 요런 오해를 예로 든 게 총파업 개념 자체가 사실 두 가지가 다 뒤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파업이란 말 자체가 원래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뭐가 파업이죠? 그냥 작업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1차적인 의미는 작업 중지예요. 그냥 이렇게 일하다 손 탁 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파업에 관한 그 묘사나 문헌들은 공구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 이렇게 묘사가 돼요. 대체로. 딱 그게 아주 단순한 의미의 파업인데 이게 점점점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 노동운동이 성장하면서 파업의 양상이 변화가 되겠죠. 그 초기의 파업은 어떤 거예요? 대규모 공장이 생겨나고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때 파업하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죠? 3학년이시니까 노동운동사 이런 거 안 보셨어요? 파업하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파업을 해요? 시위가 행진을 하잖아요. 시위로 곧바로 연결돼. 공장에 안 있고 그러니까 대열 맞춰가지고 구호 외치면서 행진을 하고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나 헌병이 와서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게 19세기의 일반적인 파업의 양상이에요. 그러면 자본가들은 어떻게 대응했어요? 공장에다가 대체 노동력을 막 투입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파업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파업 파괴자라는 게 공장에 투입되는 대체 노동 인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대체 노동 인력이 자꾸 들어가서 파업이 깨지니까 노동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장을 점거하기, 그래서 공장을 점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장 밖으로 나갔는데 공장을 자본가들이 자기들이 먹어버리니까 공장을 자기들이 빼앗아서 점거해야 생산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노동 중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을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생산이 돌아가게 되니까 생산을 중단시키려면 공장을 점거해서 생산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작업장 단위에서 일어날 때는 그 공장 자체에서의 생산이 중단되는 거지만 총파업이란 말은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을 중단시키게 되면 작업장보다 훨씬 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모든 생산이 중단되면 사회가 마비되고 사실은 붕괴되죠. 예. 근데 이 근대적인 사회의 모습 중에, 물질적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철도, 전신 이런 것들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총파업의 개념 안에 사회를 마비시키려면 사회의 그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통과 통신도 마비시켜야 돼. 개별 작업장만 생산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생산 단계 분배되고 이동, 유통되는 과정도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업의 개념이 점점점 그러니까 혁명적인 외양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파업이라는 게 공장에서 작업장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회 서비스도 제공이 중단되고 공무원들은 행정 업무 그만두고 경찰도 치안 업무 그만두고 또 적극적으로 나오면 철도 전선을 그냥 안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움직이는 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끊어버리는 거. 그럼 사실상 혁명이죠. 그럼 자본가 계급이 가만히 있지 않죠. 군대를 동원하든지 할 거고. 그럼 곧바로 혁명으로 발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전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데 막스주의자들이 아니라 아나키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들이 한 방에 자본주의를 끝장내자 이러면서 제시한 주요 전술이 총파업이란 전술이었어요. 그런데 막스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 하면 이때도 또 한가한 소리 먹물들이 많아서 한가한 소리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이 총파업 좋다 이거야. 혁명 가려면 좋지. 근데 이 정도의 조직 총파업을 하려면 노동자 대중이 상당히 조직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노조 조직률도 거의 100% 돼야 되고 이거 아주 전투적이어야 되고 또 전국 단위로 아주 통일적으로 작동해야 되고 거기다가 탄압에 대해서도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이러려면 노동자 계급의 조직이 상당히 강력해야 된다. 근데 이 정도로 강력하면 100% 노조 계급이 다 전투적 조합원들이 돼 있으면 굳이 총파업 같은 거 왜 해? 그거 자체는 이미 사회가 바뀔 텐데.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온 거예요. 이 말도 그럴듯한 것 같죠, 말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리는 뭐냐면 그게 안 돼 있는 이런 확고한 조직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총파업을 시도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총파업의 실제 의도보다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혼란은 지배계급이 탄압을 하니까 그 탄압에 맞서는 힘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면 노동운동 자체가 괴멸된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노동자들 스스로도 그 확고한 목표를 가지지 못하면 왜 하는지 모르게 되니까 그냥 단순한 무질서가 초래되고 이런 노동자 대중을 지도하고 통제할 수 없게 되면 혁명의 성과를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파업의 한계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원하는 성과를 얻으면 파업을 철회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력도 누가 가지느냐. 그래서 자생적인 대규모 총파업은 혁명으로 이어지기보다 운동의 괴멸이나 사회적 혼란만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보이죠. 그게 막스주의자들의 논리였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이제 정치적 그 정치 행위하고 연결되면서 이런 논리가 더 심화돼요. 이런 게 더 심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이제 역사가 문제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정도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노동운동 지도부나 사회주의자들이 공식적으로 지도하지 않는 자생적 총파업이 수십 번 일어나게 돼요. 유럽에서도. 그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1905년에 1차 러시아 혁명이죠. 1차 러시아 혁명 아무도 지도하지 않거든요. 자생적 총파업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일어나니까 막스주의자 논리가 궁색하잖아요. 자기들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총파업에 대한 논의를 중요한 전술로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긴 하는데 여전히 상당히 유보적인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죠.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데 결국 막스주의 진영이 분열되면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 총파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선으로 가고 수종주의자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서유럽 안에서 이런 총파업 같은 전술은 아나코 생디칼리즘의 전통으로 보통 분류가 되고 사민주의자들은 이런 형태의 총파업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게 이제 총파업 논쟁이고 아까 반전 논쟁하고 연결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식민지 논쟁과 반전 논쟁이 벌어지는 그 무렵에 그럼 우리가 전쟁을 진짜 막으려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전쟁을 막느냐.
결국은 총파업 외에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노동자들한테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정주의자들은 전쟁 막으려고 총파업했다가 자본가들이 탄압을 불러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하기 위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내전을 일으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파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이 네 가지 논쟁이 바로 20세기에 갈라지게 되는 수정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분류의 출발점이 되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논쟁을 통해서 막스주의 주요 흐름이 이제 갈라지게 되고 20세기 내내 그 차이가 이제 메워지지 않고 지속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